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저희 스포츠 심리학 하고 있습니다. 자, 1강 좀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1강까지 다 보시고 지금 2강 넘어오신 분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힘든 스포츠 심리학 선택하셨지만 이것도 그래도 쭉 이제 뒤에는 2단원만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할만 하실 거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김영복수에서 나온 저의 멘토원 스포츠 지도사 3주 컷,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이 단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자, 심리적 요인들이, 자, 퍼포먼스,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퍼포먼스, 운동 수행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관련돼 있냐면요, 이제 불안, 이거는 이제 긴장도라고 보시면 돼요.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뭐 잘 못하기도 하고, 적절히 긴장을 하면 더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동기가 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목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뭐 루틴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우리 성격이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성격은요, 이거는 옛날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지금도 한번 보고는 가셔야 됩니다. 성격은 여기 그림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가장 가운데 있는 이제 심리적 핵, 그리고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심리적 핵을 보면요, 그 아무도 모르고 나만 정말 알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 그게 심리적 핵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개인이 가장 깊고 일관된 내면적 성향으로 가치관, 신념, 태도, 철학 등 진정한 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형적 반응은요, 이거는 평소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으로 심리적 핵의 영향을 받으며 다소 안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역할 행동, 여기는요, 이건 나의 역할에 따른 행동이에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는 트레이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강사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에 맞춘 행동을 제가 하게 돼요. 뭐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르게 가면은, 저는 뭐 여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족, 그리고 팀에서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팀에서 주장을 맡는다 하면은 주장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사회적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건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다. 얘는 군대에서 이등병 때랑 병장 때랑 이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역할 행동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꼭 이제 교과서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얘는 이 생리적 욕구부터 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쭉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하위 욕구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자, 그 다음 단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그 먹고 싸고 자고 그쪽이에요. 음식, 수면, 휴식, 이런 신체적 유지에 대한 생존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안전의 욕구는, 이거는 내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안정, 질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고용 안정성, 이거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내가 일을 가는데 그 일이 정규직이 아니고 매일 잘릴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럴 때는 이 윗단계인 뭐 사회적 욕구나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안전의 욕구까지 찾으면 우리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여기는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소속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속감.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사랑, 우정, 소속감을 느끼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속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 데서도 이제 소속감을 만들 수 있고, 뭐 친구도 되고, 그리고 스포츠 팀도 됩니다. 자, 3단계까지 찾으면 이제 존중의 욕구, 4단계인 존중의 욕구로 가는데요. 이거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려는 욕구다. 그리고 5단계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차면 5단계 마지막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하려는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요거는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면 이 나의 욕구 뭐 마케팅 할 때 어떤 욕구를 공략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이거는 사실 스포츠로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격에 따라서 이 스포츠의 퍼포먼스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잘하는 선수 중에 어떤 선수는 되게 난폭한 선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는 되게 내향적인 선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스포츠랑 딱 연결지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불안을 볼 거예요. 불안. 불안은요. 이게 이제 스포츠 심리학 즉 책에는 에너지 관리 이런 단원에서 이 불안과 각성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안과 자,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성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활기찬지, 내 몸이 얼마만큼 깨어 있는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랑 부정적으로 봤을 때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나 너무 활기차, 에너지가 넘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 지금 긴장도가 너무 높아. 음.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좀 불안해. 그게 이제 불안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각성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뭐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심상 훈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불안은 제가 아까 여기서 긴장도가 높아지면 이제 불안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불안은요.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지거나 뭐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부정적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초조함, 자, 긴장감 이렇게 넘어가요. 이 둘은 사실 불안과 각성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각성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불안도도 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불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불안에는 이렇게 종류가 먼저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불안의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특성 불안, 상태 불안, 경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성 불안 내용을 먼저 보면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성격적인 경향. 자, 여기 보시면 성격적 경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서의 불안 수준을 의미한다. 말이 조금 어렵게 써 있긴 합니다. 이 특성 불안은요. 자, 개인이에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에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시합 전에 항상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합 전이라는 처한 상황에서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는 시합 전에 불안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별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성격 특성 요거를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불안은요. 이거는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안이 상태 불안입니다. 여기 예시는 이거보다는 그게 있어요. 만약에 뭐 피겨 이런 거 할 때 앞에 선수가 연기를 엄청 잘한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불안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선수가 플레이를 너무 잘한 거야. 잘해서 불안해졌어. 뭐 긴장도가 올라갔어. 이런 경우가 이제 상태 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다른 거는 뭐 골프를 칠 때 내가 이번 홀을 잘 쳐야지 쟤를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에 불안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태 불안입니다. 자, 경쟁 불안은요. 이거는 경쟁 상황에서 자, 여기 포인트 해주시면 돼요. 경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거는 그냥 제목 그대로 경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태 불안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상태 불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자, 인지적 불안, 상태 불안하고 자, 신체적 상태 불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인지적 상태 불안은요, 이거는 뭐 걱정, 이번에 슛하는데 안 들어갈 것 같은 걱정, 그런 생각, 이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상태 불안은요, 나 심장이 지금 너무 빨리 뛰어. 나 손에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 공 놓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체적 상태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의 유형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되시고, 이런 불안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원인. 여기다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불안이 나타나는 원인. 근데 어떤 불안 원인이냐면, 자, 경쟁 불안. 이걸로, 그러니까 그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의 원인을 좀 써드릴게요. 먼저, 승리에 대한 압박. 이번에 못 이기면 큰일 나. 우리 강등당해. 뭐 이런 압박들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불안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딱 한쪽에 좀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다른 불안 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날 내가 느낌이 좀 안 좋아. 유니폼이 자꾸 여기 끼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관중이 자꾸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우리 감독님도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불안을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은 그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네. 오케이, 이제 우리 불안 이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 이론은요, 여기 쭉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불안 이론 갈 건데요. 여기는 문제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안 이론 잘 아셔야 되고, 이 불안 이론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각각의 여기 이름 있죠. 요 이름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랑 내용이랑 같이 잘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따로 좀 외워야 되겠죠. 이 이름 외우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욕구 이론, 추동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요거예요. 먼저 여기만 보세요. 자, 가로축은 각성 수준이고요. 세로축은 운동 수행이에요. 운동 수행은 운동 얼마나 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선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각성 수준이 올라가니까 운동 수행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대각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주식 떡상 하는 거, 떡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욕구 이론은요,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효과는 기술 숙련자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자는 긴장을 많이 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내가 숙련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긴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행 능력도 좋아질 수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당연히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적정 수준 이론 보면 이거 역류자 가설이라고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역류 가설은 얘는 각성이 너무 높으면 수행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낮아도 수행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다는 건 뭐냐면 몸이 이렇게 축 처져 있다는 거예요. 각성이 높은 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막 떨리고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한 상태가 이제 각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있을 거예요.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U자, 역류자. 원래 U자가 이렇게인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역류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 보시면 각성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수행이 저하되고 적정 수준의 각성에서 최고의 수행이 나타난다. 그런데 얘도 뭐 문제점이 있겠죠. 야, 각성 수준이 누구나 다 똑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릴렉스 된 상태에서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극도의 긴장감을 해야지 도파민 빵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개별 최적 수행 이론, 요게 있어요. 이제 자, 이거는 사람마다 최고의 수행을 보이는 고유한 최적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요 표를 보시면 이거는 표를 보세요. 어떤 선수는 각성 수준이 조금 중간쯤 왔을 때 잘하고 낮을 때 잘하고, 어떤 선수는 중간에 있을 때 잘하고, 어떤 선수는 높을 때 잘하고, 이런 게 좀 달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나왔을 때 이 표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 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쭉쭉. 그래서 자, 빨간색이 잘한다는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선수마다 각성 수준이 따라서 이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자, 이런 표로 나온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A 선수는 각성 수준이 낮을 때 제일 잘하고, 그리고 B 선수는 각성 수준이 중간일 때 잘하고, 그리고 C 선수는 각성 수준이 어때요? 높을 때 잘했다. 요런 게 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표까지 이렇게 나왔었다.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차원적 불안 이론은요.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어. 다차원.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 차원.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얘는 두 개로 나눠요. 여기 신체적 불안, 인지적 불안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차원적 불안 이론도요. 역류자를 베이스로 깔아요. 그렇죠? 여기 역류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역류자가 아니고 여기에 인지적 불안이 추가가 됩니다. 이 인지적 불안이 추가가 돼서 요 화살표가 이제 인지적 불안이거든요. 근데 이 인지적 불안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이 점. 여기에서 그 수행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불안이 이렇게 높아지면 수행 능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체적 불안과 인지적 불안을 같이 본다 해서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면은 불안을 신체적 불안과 인지적 불안으로 구분한다. 신체적 불안은 각성과 역류자 관계다. 기본적인 역류자. 그리고 인지적 불안은 너무 증가해버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 보겠습니다. 이 카타스트로피는요, 원래 이거 영어로 이게 파국이다. 이거예요. 파국, 뭐 재앙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확 바뀐다 이런 뜻이라서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뭔가 좀 되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긴 해요. 카타스트로피. 아무튼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요, 요걸로 보면은 좀 헷갈려. 사실 이 그래프로 좀 보면 좀 헷갈리고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신체적 불안이랑 인지적 불안이랑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나눠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는 건데, 얘는 보면 인지적 불안이 낮을 때는 똑같이 역류자를 쓴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인지적 불안이 높아지면은 각성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불안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수행 능력은 이 위로 가는 겁니다. 이 위로. 이게 그러니까 3차원의 그래프라 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자, 근데 요 포인트 있죠. 여기가 이렇게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 끊긴 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수행 능력이 갑자기 급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 능력이 왜 급감하냐? 인지적 불안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근데 신체적 각성은 역류를 기본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류자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역류가 거의 이런 불안 이론의 그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반전 이론 가볼게요. 여기 반전 이론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반전 이론은요, 얘는 반전 이론이랑 심리 에너지 이론이랑 또 조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반전 이론은 뭐냐면, 자, 동일한 각성이라도 흥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수행이 향상되고, 근데 불안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수행이 저하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표 볼게요. 각성이 높아지는데, 이 각성이 낮은 거를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성이 높은 거를 흥분, 아 재밌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노홍철 같은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각성이 높아질수록 이게 좋아진다,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자, 반대로 만약에 이세돌 같은 분이면, 자, 이게 이완이야. 각성이 낮은 상태일수록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도가 커지니까 이제 수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반전 이론입니다. 자, 이것도 선수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동일한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해석. 근데 이거를 긍정적, 유쾌하게 해석하면은 흥분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부정적. 부정은 뭐겠어요? 이거는 불안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퍼포먼스는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심리 에너지 이론 볼 겁니다. 자, 이것도요. 자, 보세요. 각성이 긍정 에너지일 때는 수행이 향상되고, 그리고 부정 에너지일 때는 수행이 저하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얘는 심리 에너지는 여기 적정 에너지 지역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적정 에너지 지역, 여기에서의 최고 수행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사실 얘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보면 지금 우리 반전 이론도 해석을 하고 심리 에너지 이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해석하는데 뭐가 다르지 하고 더 파볼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문제 나오면 그거를 문제에서 잘 끊어 주실 겁니다. 교수님들이 깔끔하게 문제 내기 때문에 잘 끊어 줄 거라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심리 에너지로는 적정 에너지 지역이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경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요 적정 에너지 요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둘 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관리 기법이요. 얘도 좀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관리 기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보실 건 바이오 피드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피드백은요, 뭐 심박수, 근육 긴장, 체온, 생리적 변화를 기계로 측정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법인데, 이런 기계들을 왜 붙이냐면은 사실 심박수 이런 거는 우리가 내가 심장이 빨리 뛰어야지 하고 빨리 뛰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하는데요. 그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센서를 붙임으로써. 뭐 이런 시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계 같은 거 쓰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선수가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서 긴장도가 올라가. 그러면 야, 너 못해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이 내리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면 이런 바이오 피드백,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점진적 이완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완하는 거예요. 근육을 이완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불안을 완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점진적 이완 기법이에요. 이거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한 뒤 이완을 반복하여, 뭐 이거보다 그냥 근육을 이완시킨다, 점진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을 해서
긴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긴장, 불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계적 둔감법은요. 이거는 여기 써놓으세요. 자, 58년도에 자, 월피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안을 유발하는 그 목록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하나씩 하나씩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하나씩 노출시키면서 그 불안에 무덤덤해지게, 그러니까 둔감해지게, 자, 무덤덤해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자율훈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율훈련법 혹은 자생훈련이라고 해요. 자생 한방병원. 광고는 아니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써드릴게요. 자, 이건 영어로 쓰면은 이거 오토제닉이라고 합니다. 오토제닉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얘는 내 팔이 따뜻해 라고 하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율 혹은 자생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약간 최면 효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서 이쪽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오토제닉 자생훈련법 혹은 자율훈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호흡, 자화 있는데요. 심호흡은 진짜 숨 쉬는 거고요. 그리고 자화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혼잣말 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넘어가서 동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기는요,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정하며 지속시키는 내적 혹은 외적 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어떤 행동 있죠.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험에 나왔던 표현인데 노력의 강도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게 동기라고 합니다. 자, 동기는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내적, 외적. 그래서 내적 동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동기고요.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는 동기입니다. 뭐 외적 동기는 뭐 칭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연봉도 있을 거고, 뭐 많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입니다. 자, 동기의 개념이랑 이런 거는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는 뭐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 그리고 원인, 이걸 동기라고 하고,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 노력의 강도와 방향이었다. 이 정도 아시고, 동기 유형,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기 이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기 이론은요, 이 동기가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솔찬히 자주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인지평가 이론, 자기결성론 이론, 동기 분위기 이론 있는데 요 세 개는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자, 성취 목표 성향 이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은 자, 인간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과제 지향형, 수행 지향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과제 지향형은 이거는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그리고 수행 지향형은 이 외적 동기인데, 자, 여기 과제 지향형은 노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행 지향형은 여기는 결과, 자, 승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동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과제 지향형에서는요, 제가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 좋은 동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동기가 생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더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지향형에서는요, 이 결과, 승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기준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내가 쟤보다 노력을 조금 하고 잘해야 돼.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수행 지향형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얘가 시험에서 조금 그 단어가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시험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목표 성향 그리고 과제 목표 성향. 이게 또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는 영어로 에고가 들어가요. 에고는 이게 나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서 동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태스크가 들어가요. 태스크는 이 어떤 일, 목표 이런 건데 얘가 남들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에고는 나 자신. 자, 여기까지 조금 알아두시고 이 단어가 좀 헷갈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이 단어에서 좀 헷갈리면 문제가 틀릴 수가 있었어서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통 책에는 원래 요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에 요런 워딩으로 나왔어 가지고 요거까지 찝어 드립니다. 저희 인지평가 이론이랑 자기결정론 이론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인지평가 이론은요, 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이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설명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지평가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지평가 이론에서는요, 내적 동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외적 동기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적 동기는 보통 보상이나 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게 주어지면 동기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열심히 빼고 있는데 친구가 야 너 10kg 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동기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인지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능성하고 자율성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써주세요. 자, 관계성.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인지평가 이론이에요. 자, 이 유능성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고요. 그리고 자율성은 이제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겁니다. 그다음 관계성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예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게 중요하고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인지평가 이론에서 내적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유능성하고 자율성, 이 관계성이 맞는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틀린 보기는 뭐였냐면 외부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틀린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인지평가 이론에서는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중요하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어떤 거냐면 자, 이 보상,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거에서 정보성 보상이 주어지면은 이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내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유능감이 증가하고 동기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통제적 보상, 이 통제적 보상은요,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으면 자율성이 저하돼서 동기가 감소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기결정성 이론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인지평가 이론에서 발전된 형태인데 인지평가에서는 내적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외적 동기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자,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요, 동기를 여기 내적 동기, 그리고 외적 동기, 그리고 무동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내적 동기 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써요? 자, 동기는 좋아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잠깐 지우고,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렇게 동기가 뭐 외적 동기가 갑자기 들어오는 이유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게 내가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하고 싶어서 꼭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외적 동기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무동기가 있어요. 여기는 동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스타일도 무동기라고 되고요. 여기서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참가, 뭐 행동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외적 동기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이 외적 동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적 규제,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동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외적 규제는요, 이거는 그냥 외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뭔가 행동을 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다음 의무감 규제는 여기는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런 동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행동의 이유를 내면화시켜서 내면적 보상과 처벌이 연계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외적 규제에서 이제 예시는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 지도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금 필기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게 이제 외적 규제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체육 수업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의무감 규제를 보겠습니다. 의무감 규제는요, 이게 의무감 규제는요, 여기는 이제 이 내면화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즐거워서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이제 뭔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행동의 이유를 내면화시켜서 내면적 보상과 처벌을 연계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 규제에 이제 넘어갈게요. 확인 규제는요, 여기서는 그래도 행동, 뭔가 스포츠 참여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게 내가 결정한 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것.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즐겁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자, 운동을 예로 들면요, 운동은 만약에 의무감 규제 수준에서는 남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못하는 게 창피해서 운동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는 확인 규제에서는 내가 그냥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내적 동기가 좀 생겼을 때요. 내적 동기는 내적 규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도 행동은 자신이 결정해요. 그리고 여기에선 이제 즐거워요. 행동하는 게, 스포츠 참여하고 운동하고 하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시가 뭐겠어요? 내가 축구에 참여를 하는데 축구하는 게 즐거워. 그래서 축구에 참여를 해 하는 게 이제 내적 동기, 내적 규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 말고 왜 밑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기 결성성 이론에서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슷하다고 제가 이게 발전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충족이 될 때 내적 동기가 강화된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는 딱 어떤 동기, 그러니까 인지평가 이론에 기반한 내적 동기 향상 전략, 뭐 아니면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얘네 둘은 인지평가 이론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미니 이론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동기 분위기 이론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 이론은요, 개인에게만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에, 팀 분위기 아니면 속한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제 지향 분위기랑 수행 지향 분위기가 있어요. 이 과제 지향 분위기는 여기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선 내적 동기가 올라가고, 자, 그 다음 수행 지향 분위기에서는 여기서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인 이론 보겠습니다. 귀인 이론은요, 여기는 사실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귀인이 나에게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귀인 이론은요, 자, 운동 수행의 성공이나 실패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요. 자, 운동 수행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뭐 경기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경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겼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자, 내가 잘해서, 아니면은 상대편이 못해서, 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승리했을 땐 크게 상관없지만 패배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노력이 부족해서 진 거야. 아니면 그냥 심판 편파 판정 때문에 진 거야. 아니면 뭐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 거야. 이렇게 남 탓을 할 수가 있고, 자, 내 탓할 수가 있고, 남 탓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느 쪽을 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내 탓, 내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해야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귀인입니다. 자, 귀인은요, 다시 한번 정의 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후 동기, 감정, 행동이 달라지는 이론이다. 요거고요. 자, 이 귀인 이론에서는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별표 쳐주세요. 자,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 있어요.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예요. 자, 인과성, 원인, 결과. 그래서 이 원인을요, 자, 내적으로도 볼 수 있고, 자, 외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은 이게 빠르게 변하면은 불안정한 거고요. 느리게 변하고 거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안정적인 겁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하면, 자, 이거는 변화가 쉽게 안 된다. 그리고 불안정 하면은 얘는 변화가 빠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성은요, 이 통제성, 여기는, 자, 이것도 통제가 되는 게 있고, 자,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통제가 안 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운. 이런 건 통제가 어렵고, 통제가 가능한 거는 노력. 이런 건 통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귀인에서는 이 주요 요인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개념을 알고 계신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귀인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귀인, 그러니까 좋은 귀인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귀인, 나쁜 귀인이 있는 거예요. 자, 바람직한 귀인은요, 이게 통제 가능한 거랑, 자, 불안적 요인, 노력 같은 것들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귀인은 이거는 통제 안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의 귀인을 하게 되면 동기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의 귀인, 그러니까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동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귀인은 와이너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걸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우리 세 가지 배웠던 거, 인과성,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안정성,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변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과성에선 내적으로 가고요. 다음 안정성에서는 이게 안정으로 가요. 자, 이 능력과 노력은 둘 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능력인 거고 나의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과성에서는 둘 다 내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안정성에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 안정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 노력은, 능력 먼저 보시면 능력은 안정이에요. 자, 이게 능력이 왜 안정이냐면, 물론 능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스쿼트를 만약에 100kg를 했어요. 이게 나의 원RM이야. 최고 무게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10분 만에 110kg를 들 수 있을까요? 10분 만에. 나의 능력이 안 됩니다. 10분 만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자, 반면에 노력은 이건 불안정으로 돼 있어서 나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운동을 하는데 뭔가 종목을 연습해요. 근데 원래 제가 1시간씩 했어요. 근데 나 잘 못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2시간으로 늘릴 수 있겠죠. 그날 당장 뭐 10분 만에, 아니 1분 만에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안정성에서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통제성도요. 보시면 나의 능력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노력 같은 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운하고 과제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얘네 둘은요, 인과성에선 외적이에요, 둘 다. 음. 그리고 운은요,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과제도 통제가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러겠어요? 자, 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과제도 누군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 운은 이거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이거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로 변하지 않으니까.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귀인 이론은요, 그냥 이거를 단순히 외우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푸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인과성과 안정성과 통제성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나눌 수 있을지까지,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네 개는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른 문제들은 이 예시 문장이 주어져요. 자, 예시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해석해서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얘가 나오면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틀리면은 좀 고득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목표 설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은요, 여기서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목표는 다 알잖아요. 신년 목표 세우셨나요? 다들 스포츠 지도사 합격이 신년 목표시겠죠? 그런 목표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은 일정 기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 향상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이제 목표의 속성은 내용과 강도로 이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내용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어떤 것, 이거는 결과겠죠. 그리고 강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스포츠 지도사 공부할 거야, 뭐 2시간씩 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목표의 유형인데요, 여기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 밑에 것도 별표 쳐주세요. 자, 목표 유형은요, 자, 결과 목표, 수행 목표, 과정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 목표는 당연히 외적인 거죠. 합격, 1등, 이런 것들이 결과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수행 목표는요,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 수치. 자, 내가 지금 팔굽혀펴기를 20개 하는데, 자, 이번 달 다음 달에 내가 30개를 할 거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구체적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목표는요,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진짜 행동. 자, 내가 팔굽혀펴기를 다음 달까지 10개를 더 할 건데,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50개씩 푸시업을 할 거야. 요런 것들입니다. 보면 매일 10분 워밍업, 매일 10분 모하기, 매일 1시간 모하기, 이런 게 과정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들을 다 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결과 목표는요, 이거는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 못합니다. 자, 그리고 수행 목표는 통제를 할 수는 있어요. 통제 가능. 자, 그리고 과정 목표는요, 이거는 통제가 완전 가능해요.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이거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표 설정의 원리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원리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쭉 같이 세운다. 원래 장기 목표 세우고, 중기 목표 세우고, 단기 목표 세우고, 이렇게 갑니다. 트레이닝도 이게 있어요. 주기화라 그래가지고 그 메가 사이클, 마이크로 사이클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 목표보다 수행 목표나 그리고 과정 목표를 중점적으로 세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기록해야겠죠. 그다음 나의 프로그레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바꾸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목표는 요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자신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 다들 자신감 있으신가요? 자신감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신감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신감하고 자기 효능감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말인데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일단 먼저 자신감은요. 자, 자신감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은요,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나는 축구를 잘해, 나는 농구를 잘해, 나는 수영을 잘해, 이런 것처럼 큰 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효능감은요, 이거는 여기 밑줄 쳐주셔야 돼요. 특정 상황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신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얘는 특정 상황이에요. 특정 상황.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 축구를 하는데 나는 페널티 박스 이 45도에서는 골을 넣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감은 좀 큰 범위, 그리고 자아 효능감은 특정 상황.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이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행동과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나는 페널티킥을 성공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과 그런 신념이 내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한번 차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도전적 과제라는 건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실패 후에도 재도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실패 후에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걸 회복 탄력성, 뭐 이런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시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주요 원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성공 경험, 과제를 성공한 실제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는 거, 실제 경험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 거야. 친구가 이 벽돌 쌓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쉬워 보여.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적 설득, 주변에서 이제 너 잘해, 너 이런 거 잘하는 애야, 이러면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생리적 정서적 각성. 자, 이 각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행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죠. 이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당연히 자신감, 이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아 효능감은 요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능성 동기 이론이에요. 유능성 동기 이론은요, 이거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하게 된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잘해. 그러니까 키가 커서 농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축구를 해봤는데 다른 애들보다 잘해. 그러면 그 종목을 조금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왜? 내가 잘하니까, 재밌으니까. 자, 여기서 잘하니까가 이 유능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내용. 인간은 과제를 유능하게 수행하고 환경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려는 내적 욕구를 가지며 잘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도 잘하고, 자, 성공 경험을 통해 이 유능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 내가 잘해 할 때 동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이론입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공 경험, 성공을 하면 유능감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동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를 했을 때, 이때는 유능감이 감소하고 이게 부정적 정서를 만듭니다. 나 실패해서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동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발달 심리학자 하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하터 한번 써주시고요. 얘가 시험에 나왔었어 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유능감이 증가했을 때 이 정서가 나오잖아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유능감이 있다 그래서 바로 동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이 감정, 어떤 정서 상태 이런 게 동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행동, 이게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만약에 잘했다면 그게 긍정적 감정으로 와서 내가 동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자신감 보겠습니다. 이거는 베일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얘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거는 스포츠 상황. 다른 심리학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진짜로 이 스포츠 상황에서의 자신감에 대한 거라서 이 단원에서 여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개념을 보겠습니다. 개념,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 자신감 개념에 경쟁 지향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경쟁 지향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경향이고, 자, 얘는 수행과 뭐 결과 이렇게 나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수행 목표에서는 과정 중심이고 결과 목표에서는 승패, 이기고 지고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또 필기를 해 주실게요. 이 스포츠 자신감에 원천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이겨보거나 뭔가 잘했던 경험. 그래서 성취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조절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관리.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멘탈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시합에서 제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경기가 아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선수들. 그리고 나의 컨디션, 몸적인 컨디션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은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 사회적 분위기는 뭐겠어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너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요 세 가지 스포츠 자신감의 원천, 요것도 한번 필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성 스포츠 자신감, 상태 스포츠 자신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스포츠 자신감은요, 개인의 특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개인의 특성,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얘는 일관적입니다. 성격의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격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태 스포츠 자신감은요, 이거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시점, 그 시점에 느끼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테니스 선수인데 테니스 엄청 잘 쳐요. 근데 오늘 나의 천적을 만난 거야. 이상하게 쟤랑만 하면은 내가 져. 그러면 이때 상태 스포츠 자신감 어떻게 써요?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원래 우승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랬던 선수예요. 그러면 이 특성 스포츠 자신감은 어떻게 써요? 나는 좀 잘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상은요, 여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별표 3개. 자, 이 심상이 아주 쉬운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개념을 일단 떠올려 주시고요. 근데 심상은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은 아니에요. 이미지 트레이닝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굳이 구분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미지만 떠올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심상은, 자, 이미지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자, 오감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지도 떠올리고, 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떠올리고, 내가 트로피 잡은, 뭐 공을 잡은 그런 촉감도 떠올리고, 그때 나는 나의 땀 냄새, 상대의 땀 냄새 이런 것도 떠올리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심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행처럼 상상 속에서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훈련. 이 심상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뭐 피아노를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정말 생생하게 떠올리면은 머릿속에서 실제로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한 이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상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심상 하셔야 되겠어요? 시험을 잘 보고 나오는 상상, 그리고 내가 실기와 구술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상상,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요인을 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은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죠. 연습을 하시고. 자, 이번에 먼저 이 심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쪽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심상에 유형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3인칭 시점이 있어요. 이 1인칭 시점은 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인칭은 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인칭 시점은 제가 직접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그리고 3인칭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드리블 치고 레이업하고 뭐 스윙을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심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 먼저 재현과 자, 창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기하는 모습에 대한 재현을 할 수 있고 내가 신기록을 세우는 거에 대한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심상과 이거를 진짜 많이 한 게 마이클 펠프스죠. 펠프스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자기가 수영에서 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반환점을 찍고 돌아와서 세계 신기록을 하는 거를 매일 밤 상상했다고 합니다. 코치가 또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런 재현과 창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심상은 오감을 다 활용해야 된다고. 이런 다양한 감각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게 심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상에 그게 있어요. 자, 심상 선명도하고 조절력이 있어요. 자, 선명도는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냐. 생생정보통. 그리고 조절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생각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 가능. 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선명도는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리느냐고. 수영을 예로 든다면 이 수영하면서 느껴지는 그 물방울, 내가 물속을 딱 뚫고 나올 때 그 이 물살을 헤치고 나오는 느낌, 이런 것들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조절력은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변의 방해를 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을 할 수 있는가,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조절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 경기가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기억과 그런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떠올리면 이 선명도가 좋아지면 어떻겠어요? 뇌에서 더 활발하게 그 상황이 일어나겠죠.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심상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심상 이론에서는요, 이 심리신경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신경근 이론은요, 이 심상을 하면은 뇌와 근육에서 실제 운동 시와 유사한 전기적 자극이 발생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상징학습 이론 있습니다. 상징학습 이론에서는요, 이 상징이라는 게 영어로 심볼이라고 하거든요. 심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부호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자, 머릿속에 부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심상은 동작을 뇌 속의 하나의 부호, 그러니까 어떤 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걸로 저장을 하고 기술을 자동화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징이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심볼이 이 상징으로도 되고 이 부호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학습 이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심리적, 생리적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자, 심상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해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심리적 긴장 완화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명상 같은 거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이제 운동하다가 명상하고 그런 장면 이제 많이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거는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이 명상이나 심상을 통해서 좀 심박수나 이런 걸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다운돼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좀 업시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 수준으로 각성이 되겠죠. 그러면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제 심상의 활용 방법 보겠습니다. 심상은요, 너무 흥분된 상태보다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거 다 모든 감각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하는 장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자, 그리고 동작을 세밀하고 실제처럼 상상한다.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그 느낌까지 다. 그다음에 얘는 한 번에, 이 심상을 한 번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동작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자, 심상의 효과는 첫 번째, 자신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유발됩니다. 이 동작을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상상을 하니까, 심상을 하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동기 유발은 3차원적으로 해서 내가 우승하고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자꾸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동기 유발이 들어가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에너지 수준 관리. 자, 위에서 생리적으로 각성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 느낌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했으면 긴장이 좀 떨어지고, 너무 이게 축 처져 있으면 좀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수준 관리, 이런 효과가 있고, 자, 네 번째는 기술의 완성. 자꾸 이 머릿속으로 기술을 상상하면은 이 뇌에서 비슷한 데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술 학습 완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시고, 기술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시 집중할 수 있어요. 재집중.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기 준비. 경기 혹은 시합 준비.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심상의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4번하고 6번은, 이런 거는요, 경기 준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5번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기 준비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뭐 전술을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상은 내용이 조금 있어요. 여기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상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 집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에서 먼저 이 개념부터 볼게요. 자, 주의 집중은 사실 집중,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야, 경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왜 멍 때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하는 그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책에서는 주의 그리고 집중,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보는데, 자, 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 여기에서 이 주의는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의가 좋다는 거는 하나를 잘 선택한다는 거고, 이 주의가 나쁘다는 건 이 한 대상을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나쁘신 분들이,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뭐 사람 지나다니는 거 계속 신경 쓰고, 이렇다면 주의가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집중은 이 주의에서 선택된 이 대상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예요. 그거를, 자, 주의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혹은 뭐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중에서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강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느냐, 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고, 그리고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거, 경주마처럼 다른 거 안 보고 이걸 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은 우리가 집중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요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는, 주의의 유형이 나뉘거든요. 유형. 이게 폭과 방향으로 나뉘어요. 자, 그게 나이데퍼의 주의 유형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 폭이 있고요,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요. 자, 방향, 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방향은요, 밖이 있고요. 밖, 이거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이 있어요. 밖이 있으면 안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이라고 합니다. 자, 폭도요. 자, 넓은 게 있고요. 좁은 게 있어요. 어, 그거를 여기에 이제 나타낸 거예요. 요쪽에 이렇게 나타낸 거고, 보시면 이 방향과 폭이 합쳐져서, 그리고 넓은 외적 주의 이렇게 된 거고, 밑에는 폭은 좁고 그리고 방향은 바깥쪽인, 그래서 좁은 외적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PT고요. 보시면 일단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자, 방향과 폭이 있다. 방향은 외적이 있고 그리고 내적이 있다. 자, 폭은 이것도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다. 자, 보시면 일단 방향, 외적은 바깥의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적은 내 안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지금 내 무릎은 지금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넓게 보는 거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크게 보는 거고요. 좁은 거는 하나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차기 전에 딱 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넓은 그리고 바깥을 보는 걸 보겠습니다. 폭은 넓고 방향은 바깥을 보는 거는 이 축구 선수가요,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쫙 한 번에 스캔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런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넓지만 이제 내부를 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팀이 어디 있고 상대 팀이 어디 있고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한테 공이 왔을 때 어떤 패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내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좁은 내부. 여기에서는 내부인데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신체의 뭐 긴장 상태, 준비 상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는 걸, 흥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좁은 외부는, 이건 아까 제가 공을 딱 찰 때, 뭐 칠 때 말씀드렸죠. 그때 여기 공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공과 뭐 발끝 요런 데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글로만 외우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가로는요, 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좁은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넓은 겁니다. 자, 여기 세로축은요, 요 세로는 우리 외적, 자, 내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외적인데 넓은 거 뭐라고요? 이거 스캔하기. 우리 팀이 어딘데 스캔하기. 그리고 내가 지금 골프를 치러 나갔으면은 내 지금 필드가 어디 있고 이 코스가 어떻게 되는 전체적으로 보기. 그겁니다. 그리고 내적인데 넓은 거 이거 뭐라고요? 이거 전략 선택하는 거. 아, 이 코스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을 쳐볼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팀이 저기 있으니까 내 패스를 저쪽으로 주고 난 일로 뛰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좁은 쪽에서 내적부터 볼게요. 좁은 쪽에서 내적은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마인드 컨트롤. 자, 그리고 좁은 쪽에서 외적은 이제 수행하기, 수행에 집중하기. 자, 이 표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 표를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이 특징들하고 예시를 저기에 이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들은 제가 설명을 지금 쭉 드렸고, 쉽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시 한번 특징 보겠습니다. 폭은 넓고 방향은 외적인 거,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인식한다. 다시 이제 폭은 좁고 방향은 외적인 거, 외부의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골대만 바라보고 슈팅하기. 그리고 이제 폭은 넓은데 방향은 내적인 거. 그리고 이때는 전략 계획을 동시에 고려한다.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 전략을 구상하는 거. 이런 거를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좁은 내적은 한 가지의 감정이나 이미지에 집중. 이거는 호흡에 집중해서 긴장 완화하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글로만 외우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이 표 있죠? 이 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넓은 좁은은 이게 바뀌어도 됩니다.
자신만의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시를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까먹습니다. 근데 예시 안 만들고 그냥 때려 외우면 무조건 까먹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리고 주의 집중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 특징. 자, 이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자, 선택성, 제한된 용량, 각성 의존도, 다차원성. 이 선택성은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하나를 픽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제한된 용량은요, 보통 우리가 인간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5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개 해가지고 7개 뭐 이 정도라고 보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걸 하잖아요. 뭐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운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잡는다거나. 자,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자동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자동화가 된 거는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각성 의존도는요, 우리의 각성 상태,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역류자 이론, 각성 이론 다 했습니다. 이 최적의 그 각성 존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 자,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차원성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넓은 그리고 좁은, 내적, 외적, 이게 여러 가지 차원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집중 특징 요거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집중 향상 방법을 볼게요. 주의 집중 향상 방법은요, 사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모의 훈련, 이거는 실제 경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빡센 데서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양궁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우리 뭐 야구장 가서 시끄러운 데서 활 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의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과정 지향이다. 결과보다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과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해서 자동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상훈련, 심상훈련은 우리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틴 개발, 이제 루틴은 밑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조절 가능한 요인 집중,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을 완전히 생각을 안 하고 내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요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집중 관련 현상은요, 요거 두 개는 우리 위에서 했어요. 스튜디오 효과랑 칵테일 파티 효과는 했고, 지각 협소화는 안 했는데, 자, 지각 협소화는요, 이건 하나에 딱 집중을 하면 이 경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딱 보는 거, 하나만. 예. 지금 이 강의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카톡하고 뭐 이렇게 뭐 드시고 계시지 말고 이 강의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각을 일부러 협소하게 만드셔야지 뭐라고요? 주의 집중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남겠죠? 자,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주의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나도 모르게 훅 가버리고 그런 겁니다. 이건 조금 쉬우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실 거고, 우리 스크류 효과랑 칵테일 파티 효과는 위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루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루틴은요, 뭐 루틴 뭔지 아시죠? 루틴은 내가 어떤 행동이나 뭐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나만의 행동 규칙이에요. 행동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개념을 볼게요. 경기 전 이상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유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틴으로 유명한 게 테니스 선수 중에는 나달이 있죠. 이렇게 병 이렇게 딱 세워놓고 물병 딱 라인에 맞춰 세워놓고 그 루틴들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이거 경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심리 기술을 포함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뿐만 아니라 뭐 경기 중간에도 할 수도 있고 끝나고도 할 수도 있고, 이 끝나고 하는 건 뭐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컨디션을 내가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나는 경기가 끝나면 바로 단백질 쉐이크나 탄수화물을 채워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키를 놓고 샤워를 하고 바로 자. 왜냐하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전뿐만 아니라 경기 중간에도 하는 거고 경기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적용 가능하다. 자, 루틴의 효과는요, 이 루틴을 하면은 몸이 딱 그 상태로 맞춰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유투를 쏘기 전에 나는 무조건 공을 2번 튀겨.
그리고 뭐 로고가 보이게 공을 잡아. 이런 게 루틴인데 이걸 하면은 일단 불안감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 루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몸이 준비가 딱 되는 거죠. 저는 이 안경을 쓰면은 이제 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고 뭐 정리를 하고 뭐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경을 벗으면은 저는 약간 그 상태에 집중에 빨리 들어가지 못해요. 다들 요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일관되게 그래서 얘가 불안감을 줄여주고 주의 집중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 유지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수행의 일관성 유지.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하니까 이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다음에 루틴을 하면은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자, 요 정도 효과를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루틴은 여기 있는데 경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경기 중간에 루틴을 수정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될까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기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요런 거 근데 이거 잘 읽어야 돼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알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음. 이 루틴은 아마 다들 좀 아실 텐데 얘를 이 개념과 특징 효과를 한번 잘 보고 가세요. 그래야지 시험에 헷갈리게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3단원인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3단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이 3단원이 내용이 정말 많았었어요. 2단원, 3단원 정말 내용이 많았었고 이제 뒤에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피한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쉽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로 했으면 한번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 우리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거 시간을 더 투자해 보셔도 좋아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 뭐 한 1 주, 2주 남겼는데 이거 나 내용 너무 많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때는 과감하게 좀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바꾼다고 해도 그냥 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강하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을 선택하셔도 뭐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점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부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고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합격의 멘토, 멘토원이었습니다.